우리 NH 아몬디 자산운용 하나로 ETF죠. 네, 하나로 ETF입니다. 김승철 본부장님 처음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누구 닮았다는 얘기 안 들어보셨나요? 배우 중에 누구 떠오르는 사람 하나 있는데. 제 입으로 얘기하긴 좀 뭐한데 네네네. 김의성 배우 맞아. 저도 딱 닮았다고. 그 필 받았는데. 모범택시. 이거 본인이 대답을 못해야지 재밌는데. 근데 김승철 본부장님이 네. ETF의 작은 아버지 혹은 ETF의 한 외삼촌 정도 계신다고. 제가 ETF 시작한 지는 2006년도서부터 거의 초창기라 할 수 있고요. 그때부터 이제 ETF 쪽에 발을 많이 들여놔가지고 ETF의 삼촌이라는 사람도 있고 고인물이죠 뭐. ETF계 모범. 네. 근데 오늘은 하나로 ETF 중에서 네.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K 휴머노이드 테마 탑10 ETF 준비하셨습니다. 역시 네. 로봇입니다. 지금 뭐 CS2016 이후에 네. 엄청나게 뜨겁긴 하고 저희가 이제 이런 테마가 지금 당장은 이제 엄청 뜨겁긴 한데 길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휴머노이드는 이제 시작을 한 단계고 초창기에 좀 달아오를 수는 있는데 그거에 편승하지 말고 좀 길게 보고 투자하는 게 좀 필요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휴머노이드 로봇은 뭐 미국, 중국 엄청나게 앞서가고 있고 네. 당연히 이제 막 시장이 아직 열리지도 않았다 그래야 되나? 성장성이라든지 시장 규모는 또 엄청나겠죠. 네, 시장 규모는 엄청나죠. 예측하는 기관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네. 골드만삭스는 이제 2035년까지 약 380억 달러, 즉 한 우리나라 돈으로 56조 그 정도의 시장으로 성장할 걸로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또 성장률이잖아요. 예, 그렇죠. 연평균 성장률이 64%에 이르거든요. 이 규모는 거의 뭐 초기 전기차 시장이나 아니면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률에 비견될 정도의 속도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없던 시장이 생기는 거니까. 네네. 아크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좀 더 엄청난 규모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무급 가사노동의 시장화를 좀 주목을 하고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경제적 총 가치가 한 26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뭐 3경 8천조 원 규모로 예상을 하는데 너무 크죠? 근데 예. 여기 아크는 동남아 언니가 항상 좀 세게 지르지 않습니까? 뭐 일단 지르고 보시는 예, 것 같은데 그렇죠. 그만큼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40년까지 전 세계에 무슨 100억 대 이상의 휴머노이드가 보급될 거다. 결국에는 스마트폰처럼 로봇이 사람당 한 대씩 보급될 거라고 뭐 주장하기도 하는데 1인 1로봇 시대. 네, 근데 뭐 100억 대도 너무 엄청난 숫자긴 한데 돈 측면에서 보면 아크 인베스트먼트든 일론 머스크든 예측이 과하긴 한데 성장성에 대해서는 진짜 의심할 여지가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제 막 개화하는 시장이고 1가정 1로봇을 넘어서 1인 1로봇 시대로 갈 수 있다. 마치 스마트폰처럼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 무급 가사노동의 시장화라고 하면 이거 사실 주부님들 얘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경제적 가치를 갖게 되고 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고 그게 아크 인베스트먼트 추산으로 따지면 3경 8천조 원. 그러니까 이제 로봇이 공장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가사노봇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로봇이 나와가지고 가사노동을 대신해주는 그런 거죠. 이번에 그 CES 2016에서 LG의 그 클로이드라는 것 되게 주목을 받았거든요. 뭐 빨래, 뭐 설거지, 뭐 음식 만드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가사노동을 해주는 로봇으로 좀 선보였는데 제가 뭐 집에서 가사노동을 많이 하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언젠가는 저희도 가사노동에서 해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CES에서도 그래서 가정용 로봇도 그렇고 공장에 투입될 로봇들도 그렇고 엔터테인먼트 로봇들도 그렇고 굉장히 화려한 라인업들이 보여졌어요. 엄청나게 이제 올해 CES 2016에서는 결국에는 AI가 컴퓨터 안에서만 있는 어떤 역할을 넘어서서 우리 실생활에서 실제로 생태계를 어떻게 보여줄지 뭐 예를 들어서 뭐 건설이라든지 아니면 농업이라든지 로봇이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다양한 가능성을 지금 되게 많은 기업들이 보여줬거든요. 말 그대로 피지컬 AI. 네네. 근데 이게 참 헷갈리기도 하고 고민이 되는 지점이 이거예요. 이제 미국하고 중국 기업들은 뛰어다니고 덤블링하고 거의 뭐 날지만 못할 정도로 막 이것저것 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과연 한국에게 기회가 있을 것인가 이건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사실은 휴머노이드 시장만 놓고 봤을 때 이 시장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격전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중국을 좀 말씀드리면 물량과 속도 면에서 좀 압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들의 절반 이상이 지금 중국에 있거든요. 그리고 또 중국이 이제 이거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을 해서
대규모 지원을 그렇죠. 막대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새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1000대 물량 출하했다 막 이런 거 막 예. 자랑하잖아요. 네, 그 뭐 유니트리라든지 유비테크 같은 기업들은 이미 이제 산업 현장에서 로봇을 지금 배치를 하고 있고 뭐 특히 이제 2026년 한 해만 해도 수만 대의 로봇을 출하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제 중국의 이제 휴머노이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국의 제조업을 거대한 태스크 베드로 삼아서 로봇의 성능을 빠르게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에 맞서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라는 좀 거물도 있고 예. 그다음에 엔비디아를 앞세워서 로봇의 두뇌, 즉 이제 AI 소프트웨어나 파운데이션 모델 가지고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휴머노이드 분야에서 지금 현재 중국의 물량과 기술력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의문을 갖는 거는 되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과연 공장과 가정에서 로봇을 편한 마음으로 들여놓고 일을 시킬 수 있느냐. 그렇죠. 내 가정에 사생활 다 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답은 아니오다. 확실히 아니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로봇이 이제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이제는 휴머노이드로 발전하게 되면은 24시간 촬영을 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지능형 기기에 가깝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예전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통신 장비나 아니면 가전에 데이터 백도어 문제가 있었잖아요. 예,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어떤 정보가 새나가고 뭐 사생활이 유출되고 그렇죠. 이런 거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편하게 중국산 로봇을 들어놓고 어렵죠. 사용할 수 없다. 서방에서는. 그러면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제 AI 패권을 가지고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는 상황에서 중국산 로봇을 사용한다라는 게 조금 어렵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미국은 중국의 어떤 로봇 휴머노이드 공급망에서 벗어나려고 네. 노력할 거고 그 대안으로 이제 신뢰할 파트너를 찾는다. 거기서 지금 한국이 나오는 겁니다. 뭔가 조선처럼요. 예, 그렇죠. 조선이나 아니면 원자력, 선박이나 원자력 같은 경우에 안보 자산이거든요. 아, 그렇죠. 예, 전 세계에서 이제 원자력을 가장 많이 짓는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중국 많이 짓죠. 근데 중국에다가 원자력을 맡길 수는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미국은 원자력이 사실상 지난 40몇 년 동안 네. 짓는 게 네. 스톱돼가지고 네. 사실 탈원전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AI 발전으로 전력이 필요한데 따라가야 특히 이제 그 전원이 이제 원자력인데 원자력을 빨리 많이 줘야 되겠다고 작년에 트럼프가 얘기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은 결국에 중국한테 얘기하면 되는데 아니죠. 못하죠.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라는 거죠. 마치 이제 원자력이든 선박이든 그게 이제 중국을 선택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한데 안보 자산이니까 그 화살표가 로봇으로 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또 거기에 한국의 기회가 있다. 한국한테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만이 또 가질 수 있는 환경? 네네. 환경에서 오는 경쟁력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서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좀 한 4가지로 요약을 해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로봇 밀도를 가지고 있다. 우리 눈엔 잘 안 보이지만. 주변은 없어요. 주변에는 뭐 그냥 서빙하는 로봇 정도 네네. 조금 있고 그러는데 실제로 대한민국은 이제 전 세계에서 로봇을 가장 잘 쓰는 나라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업 근로자 1만 명당 로봇이 한 1012대로 세계 평균을 훌쩍 넘는 1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로봇과 일하는 게 일상인 우리 공장들이 그렇죠. 결국에는 새로운 휴머노이드를 즉시 투입해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되게 큰 이슈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슈는 산업 데이터의 보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휴머노이드가 이제 똑똑해지려면은 결국에는 어떤 숙련공의 움직임을 보고 배워야 되거든요. 현장 데이터. 현장 데이터가 되게 필요한데 네. 우리나라의 뭐 조선, 반도체, 자동차 이런 정밀한 공정이 필요한 공장 단지들이 밀집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로봇 지능을 높일 수 있는 고급 데이터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경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번에 CES 2026에서 보였지만은 로봇의 핵심 부품 공급망입니다. 이제 휴머노이드 한 대를 만들려면 이제 반도체도 필요하고 배터리도 필요하고 액추에이터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모든 걸 한 나라에서 다 조달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없어요. 저는 제조업이 강해하고. 네, 삼성의 반도체, LG의 배터리. 그리고 이제 우리 중소기업들의 정밀 부품이 로봇이라는 이름 하나로 뭉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AI를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번에 CES 2026에서 보신 것처럼 맥스 얼라이언스, 그 우리나라 제조업을 AI 트랜스포메이션 하려고 2025년 9월 달에 출범한 민간 협력체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1000개가 넘는 이제 기업과 기관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나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을 좀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랑 좀 연관이 돼 있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우리나라의 이제 가지는 강점이 네. 결국에는 대기업 주도의 강력한 수직 통합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부품사부터 완제품 제조사 그리고 현대차라든지 LG라든지 삼성 이런 거대한 수요처가 하나로 이어지는 견고한 이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걸 갖춘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네네. 정밀한 제조업 분야가 되게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이런 분야에서 수혜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렇죠. 특히 이제 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미국과 중국이 어떤 패권 전쟁을 가지고 싸우는 환경 속에서 특히 이제 AI 관련된 패권이죠.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가 엄청난 지금 기회를 누리고 있는 거죠. AI도 그래서 세계 3강을 목표로 하듯이 로봇도 네. 미국, 중국만큼은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세계 3강은 갈 수 있다. 또 네, 이렇게 뭐 또 출발해야죠. 그렇기도 하고 이제 중국이 이제 성능으로 좀 지배를 하고 미국이 이제 소프트웨어나 이제 지능으로 좀 지배를 할 때 우리나라가 이제 그 사이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하이테크 제조 기지를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깜보 해동할 때 네. 한국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GPU를 갖다가 뭐 우선 공급하는 어떤 파격적인 행보도 하고 그다음에 현대차가 이제 로봇 파운드리라는 어떤 비전을 좀 내비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즉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가장 최적의 생태계가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젠슨왕이 좀 찾아와서 협력을 구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조 공장에 데이터도 많고 그걸 네. 만들 수 있는 제조 역량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테스트베드도 있고 배터리도 대단한 있고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ETF에서도 NH 아문디 자산운용에서도 K 휴머노이드 테마 탑10 네네. ETF가 나온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다릅니까? 또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이 투자 전략도 이 ETF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투자 전략은 이제 휴머노이드라는 어떤 거대한 혁신에 타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로봇의 근육과 관절을 만드는 핵심 부품주에 좀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정밀 제조 생태계가 탄탄하다고 하니까 네. 로봇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액추에이터 아니면 감속기 그리고 인간의 손처럼 정교한 이제 덱스트러스라고 하는 로봇손이죠. 이 로봇손 분야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어떤 우수한 강소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포진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한테 좀 집중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로봇의 몸체와 두뇌를 만드는 대표 플랫폼 기업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요. 부품이 준비됐다면은 결국에는 완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운용할 시스템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삼성그룹이나 현대차그룹에 미래 산업을 담당할 진두지휘하는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삼성그룹을 말씀을 드리면은 휴머노이드 전략의 핵심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로봇 통합 제어 소프트웨어를 좀 담당할 현대차그룹,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로봇 통합 제어 소프트웨어를 담당할 기업이 현대 오토에버. 그런 기업들이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을 저희가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휴머노이드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10종목을 압축을 했다. 선별했고 그래서 이제 뭐 단순하게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진짜 수혜비를 입을 종목들만 모은 압축 투자 포트폴리오라 말씀드릴 수 있고요. 딱 10개예요. 네네. 딱 그래서 10개입니다. 탑10. 그래서 이제 압축 투자 포트폴리오, 즉 고민하고 고심해서 만든 압축 투자 포트폴리오가 네. 그 차이점입니다. 뭐 요즘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어떤 포트폴리오를 지금 10개를 담았다고 했는데 어떤 걸 담고 있어? 이렇게 또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구성 종목이요? 네네. 네, 그거 중요하죠. 그래서 구성 종목 몇 개만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네. 로보티즈 1999년도에 설립돼서 업력만 20년이 그렇죠. 넘는데요. 오래된 회사더라고요. 이 기업이 이제 20년 이상 이제 액추에이터 기술 개발로 기술력 측면에서는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정평이 나 있는 기업입니다. 이미 그 공급 이력도 좋잖아요. 이 회사. 예. 뭐 테슬라나 유니트리, 구글의 딥마인드 이런 쪽에다 액추에이터를 공급을 해서 레퍼런스가 되게 좋죠. 그리고 올해는 이제 우즈베키스탄 공장 증설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휴머노이드 로봇 테마의 대장주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죠. 삼성전자의 자회사로 작년에 편입됐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로봇 산업을 끌어나갈 핵심 기업이다. 그래서 이제 국내 기업으로는 휴머노이드 완제품 개발부터 어떤 상업화가 가능할 걸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현대 오토에버는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 관제 및 그런 운영 솔루션을 개발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원익홀딩스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원익홀딩스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로봇손, 덱스트러스를 만드는 전문 기업인데 이미 메타나 아니면 엔비디아 등의 동사 제품을 채택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기술력이 검증된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알짜 기업들, 핵심 기업들이 딱 10개.
네네. 모여져 있는 거고요. 네네. 근데 이제 이쯤 되면 많이들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 아직 산업은 제대로 꽃도 피우지 않았는데 주가 측면에 너무 빨리 간 거 아닌가? 네.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요? 이렇게 반문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도 뭐 작년에 ETF 관련된 세미나나 뭐 여러 가지를 하면서 그때도 많이 받았던 질문이 원자력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반도체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 많이 받았는데 항상. 제가 투자 조언을 좀 드릴 때 늘 네. 말씀을 드리는 게 하나가 있는데 메가 트렌드. 메가 트렌드라는 게 뭐냐면은 투자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한 테마가 네. 진정한 테마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가장 많이 드는 예가 아마존 주가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존 주가 보면 이제 1997년도에 네. 나스닥에 상장했나 그랬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뭐 1달러 뭐 왔다 갔다 막 하고 뭐 5달러 갔다 뭐 왔다 갔다 했던 측면이 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2010년대 후반부터 쭉 올라가지고 지금은 이제 뭐 몇백 달러 수준이잖아요. 아마존 하면은 딱 떠오르는 테마가 옛날에 초창기에 놓고 보면은 이커머스거든요. 그때는 이커머스라는 개념이 없을 때 아마존이 거의 처음 시작했잖아요. 그런 메가 트렌드라고 보여지거든요. 결국에는 이커머스로 시장이 갈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인데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보는 메가 트렌드 단계가 있는데 1단계서부터 5단계입니다. 테마가 사회에 적용이 된 비율을 가지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1단계는 1%에서 한 5% 사이에서 적용이 된 거, 뭐 2단계는 5에서 한 20% 요 정도 적용된 거, 3단계는 20에서 한 40%뭐 요 단계 정도 적용이 된 건데 보통 메가 트렌드는 1단계, 2단계를 거쳐서 3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성장하거든요. 아마존의 2000년부터 2010년 사이, 2015년 정도까지는 1단계에서 2단계 정도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201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로 놓고 보면 3단계 정도 보여지고요. 아마존 그래프 보시면 이제 2000년대 초반에 투자한 사람은 만약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면 엄청난 이익이 났겠죠. 그러니까 사실 아마존도 97년에 상장하고 나서 제 기억에는 IT 버블 때 엄청 올랐다가 버블이 꺼진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한데 그 이후에 말씀하셨던 이커머스 시장에서 계속 성장을 하면서 그 회복을 했고 더 이상 또 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초기 그 아마존의 그 97년도서부터 한 2000년대 초반까지의 주가 그래프 보면은 변동성이 뭐 10배 올랐다가 근데 뭐 0.5달러에서 뭐 5달러 갔다가 다시 뭐 1달러 갔다가 뭐 이렇게 변동이 심했거든요. 근데 그게 또 성장 산업의 특징이죠. 그렇죠. 성장 산업은 당연히 변동성이 큽니다. 근데 이제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한 테마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좀 길게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좋다. 그래서 5년에서 10년 이상 저는 보는 게 좋다고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자력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피지컬 AI 분야, 특히 이제 휴머노이드 분야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1단계에 이제 진입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길게 보고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너무 변동성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지금 투자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래서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한 테마가 지금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테마들을 분산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성장이 나타나는 산업 중에서도 여러 산업으로 로봇은 그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죠. 피지컬 AI에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제 조만간에 자율주행도 이제 꽃을 필 거고. 혹시 하나로 ETF에 자율주행 있나요? 없습니다. 조만간 또 만드셔야겠네요. 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자율주행이든 휴머노이드든 아니면 원자력도 작년에 되게 원자력 많이 오르긴 했지만 사실은 아직 원자력 수주가 본격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부만 나오고 있지. 그러니까 원자력도 1단계에 불과하죠. 앞으로 이제 원전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뭐 미국뿐만 아니라 서방 국가도 다 짓겠다고 하는데 그런 구조적인 성장이 좀 가능할 걸로 예상되는 기업들에 투자해야 되고 반도체도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뭐 반도체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체 덕분에 5천까지 지수가 올라가긴 했지만 반도체는 구조적으로 보면은 공급이 제약이 돼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강 체제가 완전히 굳어졌거든요. 그렇죠. 변할 수가 없죠. 공급이 구조적으로 제약돼 있고 그다음에 HBM이나 아니면 뭐 메모리 반도체 이런 쪽에서 엄청난 수요가 지금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공장을 증설해가지고 공급을 늘린다든지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구조적으로 제약돼 있어서 반도체의 강세가 좀 많이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반도체도 이제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한 테마 중에 하나죠. 그런 식으로 이제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한 테마들을 좀 모아서 투자를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변동성을 좀 그래도 완화하고 컨트롤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업에 투자를 하면서도 개별 기업에 대한 리스크는 분산을 시킬 수 있고 예. 5년, 10년을 내다볼 수 있고 물론 이 중에서는 단기 과열된 종목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네네. 그 리스크는 이제 분산을 하고 그러면 이 10개 종목이 나중에 변할 수도 있어요? 변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리밸런싱도 하고 있고 특별 편입을 예. 할 수 있는 이제 대한민국의 휴머노이드 산업이 또 어떤 특정 기업이 내가 더 좋아, 예. 더 잘하고 있어 이렇게 또 보여지면은 저희가 이제 그런 종목들을 지수 변경에 맞춰서 리밸런싱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기 투자 쪽으로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오, 많이 배웠습니다.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름이 깁니다. 하나로 ETF잖아요. K 휴머노이드 테마 탑10 ETF. 네. 이것도 좀 별칭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게 로봇이라고는 안 들어가네요, 이름에. 예, 로봇은 안 들어갑니다. 예. 휴머노이드. 그리고 그냥 검색할 때는 휴머노이드로 해야겠네요. K 휴머노이드로 하시면 더 K 빠르죠. 휴머노이드. 예. 그러게 왜냐면 이제 주문창에 로봇이라고 검색할 수도 있는데 네네. 그럼 안 나온다는 거. 네. 저희가 이제 휴머노이드에 좀 집중을 하려고 로봇을 좀 뺐고요. 휴머노이드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게 로봇인데 지능을 가지고 있구나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K 휴머노이드 네네. 테마 탑10 ETF 하나로 ETF입니다. 네. 요거는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 알아서 어떻게 부르실지는 정해 주실 겁니다. 그래요? 댓글로 써주시면 저희가 또 네. 이제 선물을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NH아무디 자산운용 김승철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